지금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 뭘까요? TSMC랑 격차가 많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업들, 대한민국 기업들을 전부 다 위협하고 있죠.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어차피 무조건 이거 말고는 없어요. 한균수의 경제 사용 설명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할 거예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해오던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GDP 성장률이 2에서 3%에 갇힌 지가 벌써 10여 년이 흘렀는데 한국 경제의 과거 성장은 어떻게 해왔는지,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지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균수의 7번째 경제 사용 설명서, 한국 경제 뭐가 문제인가?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엄청난 고도 성장을 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GDP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시죠. 1960년대에서 90년대 적게 성장할 때는 1년에 6%, 많이 성장할 때는 GDP 성장률이 1년에 14, 15%까지 나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들을 만하죠. 한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을까요? 60년대, 70년대에는 경공업으로 한국 경제가 컸습니다. 우리 같은 나라가 뭐 인적 자본 없지, 자원도 없지, 뭐 갖다 수출해? 수출할 수 있는 게 있기나 한가? 라고 생각을 할 때 당시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첫 번째로 걸었던 게 경공업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품 중에 뭐가 있었죠? 가발이 있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스웨터 있죠? 이런 걸 언제 수출했는지 아십니까? 1959년에 대한민국이 최초로 스웨터 300장을 해외에 수출한 게 첫 수출이었습니다. 60년, 70년대 이후에는 80년대, 90년대가 있었고 IMF 직전까지는 대한민국 고도 성장의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완전 불패의 나라였죠. 60년대, 70년대가 경공업 베이스로 성장을 했다면 80년, 90년대에는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갔던 게 뭐였을까요? 중화학공업이었습니다. 당시에 대표적으로 한국 성장을 캐리했던 게 지금의 LG화학 같은 화학회사였고요. 포스코, 포항제철 같은 회사가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했고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해외 수출 금액을 늘려나가던 시절입니다. 성공적이었죠. 경공업으로 한 20년 성장하다가 중화학공업, 첨단 산업으로 일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80, 90년대 성장까지 계속해서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90년대에 중요한 대한민국 경제에 분기점이 하나 생기죠.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를 엄청 힘들게 했던 IMF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는 몇 년 동안 엄청나게 힘든 구간을 겪죠. 그러고 나서 2000년대에 돌입을 합니다. 2000년대 돌입한 이후에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산업은 뭐가 있었을까요? IT입니다. 첨단 산업이 태동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기 시작한 시기가 2000년대 들어서죠. 물론 현대차 같은 기업들도 정말 잘해줬고요. 그리고 서비스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서비스업을 넓게 보면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 사 먹고 뭐 이런 것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금융업이나 의료업 이런 것도 대표적인 서비스업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 금융업이 많이 선진화가 된 편이라고 봐야 되고요. 의료라든지 관광 같은 그런 산업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해온 걸 압축해서 핵심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의 얘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 뭘까요? 일단 떠오르는 게 많으시죠. 첫 번째는 저출산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수출 주도 베이스 국가이면서 인적 자본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땅 파봤자 뭐 석유, 천연가스 안 나오죠. 물론 최근에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대규모 천연가스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자원이 없어요. 그냥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모든 산업이 자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성장을 했다고 봐야 되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인건비가 싼 나라도 아니고 자원이 많이 나온 나라도 아니니까 결국에는 인적 자본의 올인을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가장 큰 예를 들어보죠. 저출산으로 인구가 준다는 얘기는 인적 자본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해외에서 고숙련 노동자, 잘 배우고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우리나라로 이민을 많이 와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석박사급 인재들이 오히려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요. 인구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인공지능 인력 같은 사람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면 고액연봉 받죠. 기본적으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지만 석박사급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의 인력 초봉은 2억에서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이 받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 미국 가면 공이 하나 더 붙어요. 3명이 이제 입사를 했어요. 입사하고 다니다가 3년 이내 다 나가요. 왜냐? 미국 가면 30억 받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인재들한테 애국심에만 호소하면 안 돼요. 너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너 같은 고급 인력이 나가면 어떡하냐? 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건 이제 안 된다는 거. 일례로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네임드 인공지능 인력을 직접 편지 보내고 직접 가서 만나요.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스타트 연봉이 50억입니다. 많이 받는 사람 연봉이 200억이에요. 그래도 데리고 옵니다. 결국은 인적 자본 베이스로 승부해야 되고 우리가 인적 자본을 잘 키워야 되고 대우를 잘해줘야 되고 키울 수 없다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비판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다 못하고 있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베이스인 나라입니다.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싸. 이거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뭐 대한민국에 루이비통, 버버리, 샤넬 이런 거 없잖아요. 사치품 베이스로는 약한 나라지만 가성비로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안 진다. 그럼 대표적인 가성비 상품이 최근에 경공업 2.0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공업의 두 번째 패러다임이 열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뜬금없이 수출이 잘 되는 게 있습니다. K푸드죠. 라면 중에서는 삼양식품에서 만든 불닭볶음면, 까르보 불닭 이런 게 정말 미친 듯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또는 라면 말고 뭐 있죠? 김. 사실 전 세계에서 김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정도가 많이 먹지. 근데 중요한 거는 유럽, 북미 같은 데서 김밥 잘 팔리죠? 김 엄청나게 많이 사갑니다. 김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에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라면이랑 김 빼고는 또 뭐가 있냐? 화장품이 있죠. 화장품 중에서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인디 브랜드들 많습니다. 조선미녀라든지 아누아라든지 뭐 바이오던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기초 색조 화장품, 마스크팩 같은 게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팝니다. 제2의 경공업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도 있죠. 일부 품목에서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걸 더 잘해야 되고 잘 못하는 건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경공업 2.0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우리가 잘하는 거를 더 밀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더 잘하는 게 또 하나 있죠. 대표적으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미국이 송전선이라든지 아니면 변압기 같은 송전 인프라가 1960년, 70년대 대부분 깔렸거든요. 참고로 변압기 수명이 30에서 40년이에요. 그러면 이미 수명을 다한 변압기가 많다는 뜻이고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변압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몇 개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 걸 사가겠죠. 싸고 품질이 좋으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변압기, 송배전선 이런 거 만드는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북미 또는 유럽 또는 중동으로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또 잘하는 게 있죠. 원전 같은 게 있습니다. 물론 원전 시장에서는 중국이랑 러시아 같은 나라가 탑이에요. 얘네가 글로벌 넘버 원, 투를 다 하고 있지만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봤을 때 중국이랑 러시아를 빼고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한국 뭐 이 정도가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말아먹었죠. 지금은 사실상 답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인수했던 웨스팅하우스도 다시 토해냈고요. 그럼 미국에는 웨스팅하우스 같은 회사가 있고 SMR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걸 키우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뜬금없지만 대한민국이 원전 가성비 측면에서는 글로벌 넘버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더 잘해줘서 실제로 수출 실적을 많이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민간이나 기업 차원에서만 잘해야 될까요? 정부도 잘해야 됩니다. 경제는 3대 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부고 두 번째가 기업이고 세 번째가 민간이에요. 그럼 정부가 잘해줘야 되는 건 뭐냐?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을 끝까지 밀어주고 우리가 잘 못하더라도 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면 뭐 법인세를 깎아주든지 세액공제, 뭐 세액 감면을 해준다든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보세요. 사회주의 경제가 단점이 많지만 자유를 억압하죠. 장점도 많습니다. 뭐냐? 특정 산업을 찍으면 얘네가 적자가 나오든 말든 알 바가 아니에요. 무한으로 보조금을 불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업들, 대한민국 기업들을 전부 다 위협하고 있죠. 위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기술력, 돈 주고 사요. 야 우리가 이런 거는 결국 첨단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 어디서 구하죠? 야 한국에 저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닌 애들 연봉 10배 준다고 데리고 와. 실제로 다 뽑아가요 지금. 그리고 중국에 와서 기본 연봉 곱하기 3배 플러스 알파로 뭘 해주냐? 자녀들 학비 제공, 출퇴근할 때 차 제공, 그리고 숙소까지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오는 세금까지 지금 대납해줘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 칩스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이거는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골자가 뭐냐?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엄청나게 잘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생산을 못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설계 점유율로는 전 세계 70%가 미국인데 생산 점유율로는 10%가 안 됩니다. 생산은 누가 하냐? 대만 TSMC,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본에 있는 키옥시 같은 회사들이 있겠죠. 결국은 설계와 생산이 분리돼 있다. 설계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전쟁 나가지고 공장들 다 부서지면 미국은 설계만 할 줄 알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또는 유럽도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유럽 안에다가 TSMC, 삼성전자 공장 지어주면 우리가 보조금 줄게 라고 얘기하고 미국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실제로 TSMC도 미국에 공장 짓고 있고요. 삼성도 테일러, 오스틴 같은 데다가 공장을 계속 짓고 있죠. 이거는 외교안보 문제를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혜택이 많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대만의 TSMC는 기본적으로 국가 자체의 모든 역량을 여기다 다 부었어요. 얼마나 대만에서 TSMC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반도체 공장에 물이 많이 필요한 거 아십니까?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해요.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막 큰 하천 근처에 짓고 그러거든요. 근데 2년 전이었을 겁니다. 대만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업용수도 없어가지고 땅에다가 심어놓은 벼들이 다 말라 죽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어떻게 하죠? 뭐 소방관들이라도 나가가지고 소방차에 있는 물 논에다 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만은 대만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을 대만 TSMC 공장으로 전부 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대만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 올해 벼농사는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TSMC를 밀어줘요.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과 국가 기간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개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혜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특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 기관을 같이 거기다가 붙여놓던지 아니면 자금을 집행하는 대신 그걸 꼼꼼히 관리 감독하던지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어차피 무조건 인적 자본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인적 자본 빼면 그냥 거지입니다. 인적 자본 몰아놔야 되고 인적 자본 뺏기면 안 되고 대우도 더 잘해줘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 특정 산업 지원을 꼭 잘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런 기업들도 잘해줘야 되고 그 회사 다니시는 우리 직원, 우리 국민분들도 잘해줘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좀 고민이 되는 얘기가 좀 있는데 우리나라가 TSMC랑 격차가 많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부각되는 게 뭐냐면 주 52시간 제도입니다. 대만 TSMC 직원들은 퇴근을 안 해요. 자기가 맡은 임무 중에 지금 해결하지 못한 게 있다. 2박 3일 그냥 안 자고 출근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근무 환경이 지금 고착화가 돼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잠도 못 자고 이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가 경제 측면에서 보면 또는 기간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좀 애매해요. 저도 사실 근로자 입장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국가 경제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대만처럼 하는 게 필요할 땐 맞다고 봅니다. 제 말은 가족도 중요하고 초과근무 수당 잘 받아야 되고 집 가서 잠도 자야 되고 다 중요한데 우리가 어느 순간 너무 정체된 느낌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온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또는 대만보다 실제로 잘하고 있는 산업들도 많고요. 경공업 2.0 얘기도 했었고 우리나라 현대차도 엄청나게 약진 중인 게 맞습니다.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계속해서 PHEV 같은 하이브리드 전기차 또는 일반 전기차에서도 미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점유율도 많이 끌어올린 상태예요. 저는 한국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제도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민 의식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지만 한국 경제가 과거처럼 다시 달릴 수 있는 잠재력이 무조건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잘하는 거는 그냥 계속 잘하면 되고요. 잘 못했던 건 열심히 해서 잘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만 노력해서도 안 되고 정부만 해서도 안 되고 기업만 해서도 안 되는 문제죠. 저 한근수는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을 지금도 확신합니다. 한국 경제 화이팅입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끝!